2026년 1월 16일입니다. 지난 72시간 동안 시장에서 쏟아진 자료들을 저희가 쭉 한번 훑어봤는데요. 와, 정말 핀테크부터 미디어, 부동산까지 20개가 넘는 기업들 소식이 정신없이 쏟아졌더라고요. 이걸 그냥 순서대로 따라 읽다가는 뭐랄까, 길을 잃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의 목표는 이 정보의 홍수 속에서 가장 중요한 흐름 몇 가닥을 딱 끄집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번 그림을 그려보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자료들을 이렇게 묶어보니까요. 아주 흥미로운 대결 구도가 몇 개 보이더라고요. 첫 번째는 AI나 비트코인 같은 기술이 만들어내는 엄청난 기대감. 그리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소송이나 규제 같은 아주 차가운 현실이 딱 부딪히고 있죠. 기대감과 현실의 충돌이군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기업들의 생존 전략. 그러니까 인수합병을 통한 몸집 불리기 경쟁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곧 실적 발표 시즌이잖아요. 이걸 앞두고 시장이 벌써부터 누구한테는 장밋빛 기대를 또 누구한테는 아주 싸늘한 평가를 내리고 있는지가 드러납니다. 이 세 가지 관점을 가지고 뉴스를 들여다보시면 훨씬 재미있을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어디부터 시작해볼까요? 역시 가장 뜨거운 분야, 핀테크부터 시작해야겠죠? 지금 시장은 정말 온통 AI랑 비트코인 얘기뿐인 것 같아요. AI 대출 플랫폼 그 업스타트요. 10년 안에 10배 오를 지식이라는 보고서가 또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비트코인 가격이 거의 10만 달러를 넘보면서 로빈후드나 코인베이스 같은 거래소들은 그야말로 축제 분위기고요. 그렇죠. 거래량이 폭발하니까 주가도 같이 뛰는 거고요. 근데 여기서 정말 재미있는 건요. 이 뜨거운 열기 속에서 기업들이 각자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모두가 금광으로 달려갈 때 어떤 이는 열심히 금을 캐고 또 어떤 이는 청바지를 팔고 그런 셈이죠. 하하, 그 비유 재미있네요. 청바지를 파는 회사는 어딘가요? 저는 대표적으로 소파이를 뽑고 싶어요. 다른 기업들이 막 암호화폐 거래 수수료에 열광할 때 소파이는 뭘 했냐면요. 국가공인은행 최초로 소파이 USD라는 자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했습니다. 아, 그 스테이블 코인이요? 네. 이게 그냥 우리도 코인 시장에 뛰어들었어.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은행으로서 이 변동성 큰 시장에 신뢰라는 기준을 제시하겠다. 이런 선언에 가깝습니다. 최근에 15억 달러, 우리 돈으로 거의 2조 원 가까운 자금을 확보한 것도 이런 장기 전략을 위한 실탄으로 보이고요. 근데 그게 양날의 검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것 자체가 아직 규제 면에서 좀 회색지대에 있잖아요. 국가공인은행이 먼저 뛰어들었다가 나중에 규제가 확 강화되면 오히려 발목을 잡힐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와,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바로 그 리스크 때문에 대부분의 은행들이 주저하고 있는 거죠. 소파이는 그 불확실성을 감소하고 시장을 선점하겠다. 이런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전략을 택한 겁니다. 반면에 블록의 상황은 이건 전략적 선택이라기보다는 그야말로 외줄타기에 가까워요. 아, 블록의 상황을 보면 정말 머리가 복잡해지더라고요. 한쪽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신용카드 이자율 상한선을 10%로 묶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캐시앱이 반사이익을 볼 거라는 전망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기존 카드사들이 위축되면 캐시앱 같은 서비스가 유리해지니까요. 엄청난 호재죠. 그런데 바로 그 동시에 과거 주가 조작 의혹 관련된 집단 소송이 본 재판으로 넘어갔다는 악재가 터졌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정책 덕분에 돈방석에 앉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다른 한쪽에서는 소송으로 회사가 휘청일 수 있다는 경고등이 동시에 켜진 셈이죠. 투자자 입장에서는 도대체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혼돈 속에서 조용히 내실을 다지는 곳도 있더라고요. 나중에 결제 서비스의 강자 어펌 말입니다. 차세대 스마트 언더라이팅이라는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발표했는데 말이 좀 어렵네요. 그게 결국에는요, 고객의 실시간 은행 잔고까지 분석해서 떼일 돈은 줄이고 빌려줄 돈은 늘리겠다. 아주 현실적인 목표를 가진 기술이죠. 훨씬 더 정교하게 심사하겠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어펌은 시장의 열기에 편승하기보다는 자신들의 핵심 역량인 리스크 관리를 더 다듬는 길을 택한 거죠. 아마존과의 파트너십을 연장한 것도 이런 기술적 신뢰가 바탕이 됐을 거고요. 한편 코인베이스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아예 판을 바꾸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소식 저도 봤어요. 원래 자기들이 지지하던 암호화폐 법안에 대해서 갑자기 이런 나쁜 법안은 없는 것만 못하다면서 지지를 철회했다고요.
이게 무슨 의도일까요? 이건 시장의 플레이어를 넘어서 규칙을 만드는 룰 메이커가 되겠다는 야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단순히 정부가 만들어주는 규제 안에서 활동하는 게 아니라 자신들에게 유리한 규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직접 목소리를 내겠다는 거죠. 시장이 가장 뜨거울 때 그 힘을 바탕으로 미래의 권력까지 도모하는 아주 영리한 행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작년에 상장했던 핀테크 기업 차임은 보호예수 기간이 끝났는데도 주가가 안정적이더라고요. 보통 그때 물량이 쏟아져서 주가가 폭락하기도 하는데 말이죠. 그만큼 초기 투자자들이 회사의 장기적인 성장을 믿고 있다는 아주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결국 핀테크 기업들은 이 보이지 않는 신뢰와 규제라는 파도와 싸우고 있는 셈이네요. 그런데 이 싸움은 온라인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삶의 가장 현실적인 자산인 집을 다루는 부동산 기술, 프롭테크 시장에서도 똑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부동산 시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이쪽으로 넘어오니 분위기가 확 달라지네요. 진로 경제팀은 올해 미국 집값이 1.2% 오르는 데 그칠 거라고 예측했더라고요. 네, 아주 완만한 성장세죠. 이렇게 시장이 좀 차분해지니까 기업들이 생존을 위해 더 절박하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인수합병 소식이 많아요. 네, 맞습니다. 로켓 컴퍼니스는 레드핀과 미스터 쿠퍼 인수를 추진 중이고 부동산 중개 플랫폼 컴패스는 무려 70억 달러짜리 대규모 합병을 막 끝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할 건 이들이 전혀 다른 두 가지 게임을 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다른 게임이요? 네, 한쪽엔 로켓 컴퍼니스처럼 기존 시스템 안에서 정부 정책의 수혜를 최대한 활용하려는 전통의 강자가 있고요. 다른 한쪽엔 오픈도어처럼 기존 사업이 흔들리니까 아예 게임의 판을 바꾸려는 시도를 하는 기업이 있죠. 로켓 컴퍼니스는 트루프 행정부의 그 200억 달러 규모 모기지 담보부 증권, MBS 매입 계획의 수혜주로 꼽히고 있죠. 이게 정확히 어떻게 작동하는 건가요? 정부가 시중에 풀린 주택담보대출 채권을 사들인다는 건데 쉽게 말해 시장에 돈을 푸는 겁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모기지 금리가 내려가고 사람들은 더 싼 이자로 집을 살 수 있게 되죠. 로켓 컴퍼니스의 주력 사업이 바로 모기지 대출이니까 정부가 그냥 멍석을 깔아주는 셈입니다. 아, 기존 게임의 룰을 최대한 이용하는 거군요. 그렇죠. 반면 오픈도어는 상황이 안 좋잖아요. 경영진도 바꾸고 어떻게든 수익을 내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 주택 소유권 토큰화라는 약간은 뜬구름 잡는 것 같은 신사업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주택 소유권을 토큰화한다? 바로 그게 게임의 판을 바꾸려는 시도입니다. 기존의 주택 매매 사업으로는 더 이상 답이 안 보이니까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집 소유권을 주식처럼 잘게 쪼개서 거래하는 완전히 새로운 시장을 만들겠다는 구상이죠. 물론 당장 돈이 되는 사업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건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가진 로켓과 파격적인 미래 비전에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오픈도어의 대결 구도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고 보니 컴패스는 합병을 끝내자마자 8억 5천만 달러 규모의 전환사채를 발행했더라고요. 합병이라는 큰 파티는 끝났는데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는 느낌입니다. 맞습니다. 합병은 결혼식 같은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 그 이후에 살림을 어떻게 꾸려나가느냐입니다. 컴패스는 이번에 조달한 돈으로 기존 부채부터 갚고 운영 자금을 확보했어요. 일단 급한 불부터 끄고 체력을 비축해서 합병의 시너지를 만들어낼 준비를 하는 겁니다. 이런 재무 관리가 사실 눈에 잘 띄진 않지만 기업의 장기적인 성패를 좌우하는 아주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자, 이번엔 미디어 업계로 가볼까요? 이쪽은 정말 주목 전쟁이더라고요. 특히 디즈니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디즈니 플러스에 틱톡 같은 세로형 숏폼 비디오를 도입하고 오픈 AI의 그 소라를 활용한 컨텐츠도 만든다고요. 디즈니의 이 움직임을 보면요. 콘텐츠의 제왕이 드디어 어떻게가 아니라 어디서 싸워야 하는지를 깨달았다는 게 보입니다. 어디서 싸워야 하는지요? 네, 틱톡 피드나 소라 도입은 단순히 새로운 기술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이건 자신들의 성, 즉 디즈니 플러스 안에서만 싸우는 게 아니라 사용자들이 진짜로 모여있는 광장, 숏폼 플랫폼으로 직접 나가 싸우겠다는 선언인 거죠. 콘텐츠의 질은 넘어서 주목을 끄는 전쟁으로 전장이 바뀌었다는 걸 인정한 겁니다. 전장을 바꾼다는 표현이 와닿네요. 그런데 이런 변화의 흐름 속에서 스트리밍 플랫폼 로쿠에서는 CEO가 자기 회사 주식을 대량으로 팔았다는 소식이 나왔어요. 약 822만 달러, 1,000억 원이 넘는 규모인데 하필 주가가 52주 신고가 근처일 때라 좀 뒷말이 많습니다. 그렇죠.
물론 CEO도 세금을 내거나 개인적인 일로 주식을 팔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타이밍이 너무 절묘하죠. 주가가 가장 높을 때, 그리고 중요한 실적 발표를 바로 코앞에 두고 팔았다는 점이 시장이 의심을 사는 겁니다. 혹시 곧 발표될 실적에 나쁜 소식이 있는 걸 미리 알고 파는 거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 수밖에 없죠. 투자은행들은 아직 비중 확대 의견을 유지하고는 있지만 아무래도 찜찜한 건 사실이겠네요. 결국 2월 12일에 나올 실적 발표에서 흑자 전환에 성공하느냐가 이 모든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겠군요. 맞습니다. 실적이 모든 것을 증명하겠죠. 반면 스포츠 스트리밍에 특화된 푸보TV의 움직임은 아주 영리한 재무관리의 교과서 같은 사례를 보여줍니다. 최근에 훌루와의 사업 결합 과정에서 확보한 현금으로 만기가 돌아오는 전환사채를 미리 갚아버렸습니다. 전환사채를 갚았다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한가요? 전환사채는 나중에 주식으로 바뀔 수 있는 빚이거든요. 만약 이걸 주식으로 전환해주면 기존 주주들의 지분 가치가 희석되죠. 내 주식의 가치가 떨어지는 겁니다. 푸보TV는 그걸 막기 위해 현금으로 빚을 청산해버린 겁니다. 주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회사의 재무 건전성을 높이는 아주 영리하고 책임감 있는 선택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희비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는 몇몇 성장주들을 살펴보죠. 정말 극과 극의 모습을 보여주는 두 회사가 눈에 띄는데 바로 중고차 업체 파바나와 식료품 배달 업체 인스타카트입니다. 먼저 카바나는 정말 경이로운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때 파산 위기까지 몰렸던 주가가 $470를 넘나들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주가 수익 비율, 즉 PE가 100배가 넘습니다. 100배요? 그건 회사가 벌어들이는 이익에 비해 주가가 100배나 비싸다는 뜻이잖아요. 이건 회사가 앞으로 단 한 건의 실수도 없이 완벽하게 성장할 거라는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한 숫자 아닌가요? 정확합니다. 시장의 기대감이 그야말로 극단에 달해 있는 거죠. S&P 500 지수에 편입되면서 기계적으로 유입됐던 자금이 빠져나간 뒤에도 이 열기를 유지할 수 있을지가 핵심 관건입니다. 미래에 대한 극단적인 낙관론이 지금의 카바나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반대편에 인스타카트가 있네요. G 스마트 냉장고랑 협력해서 냉장고 안에 식료품이 떨어지면 바로 주문하게 하는 등 기술적으로는 똑똑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뉴욕 검찰이 알고리즘 가격 책정 관행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다는 소식이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이건 정말 신박한 문제입니다. 똑같은 물건인데 고객에 따라 다른 가격을 보여주는 것이 소비자 보호법에 위배될 수 있다는 건데요. 이건 인스타카트 사업 모델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규제 리스크입니다. 카바나가 미래에 대한 기대감으로 날아오르고 있다면 인스타카트는 현실의 규제라는 칼날 위에 서 있는 셈이죠. 기술 혁신이 법의 경계에 설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사례군요. 그러고 보니 보험 기술 회사인 레모네이드는 손해율을 77%에서 67%로 크게 개선하면서 내실을 다져서 이익을 내겠다는 약속을 지켜가고 있더군요. 이런 혼돈 속에서도 기본에 충실한 기업들은 결국 시장의 신뢰를 얻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화려한 성장 스토리만큼이나 이런 꾸준한 수익성 개선이 중요한 시기죠. 결국 오늘의 이야기들을 종합해보면 시장은 거대한 두 개의 힘이 팽팽하게 맞서는 전장과 같습니다. 두 개의 힘이라면 AI와 같은 기술 혁신이 이끄는 미래에 대한 비전과 규제나 소송, 그리고 재무제표에 찍히는 숫자 같은 냉정한 현실, 이걸 말씀하시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AI, 블록체인 같은 화려한 단어들이 우리를 미래로 이끌지만 동시에 CFO 교체, 내부자 배도, 규제당국의 조사 같은 조용하지만 결정적인 신호들이 우리의 발목을 잡기도 하죠. 오늘 이 복잡한 시장의 단면을 함께 들여다보면서 결국 모든 정보는 해석의 문제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오늘의 분석을 마무리하며 당신께 마지막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희망적인 비전과 냉정한 현실의 신호가 끊임없이 교차하는 시장에서 당신의 판단을 이끄는 저울은 어느 쪽으로 더 기울어져 있나요? 모두를 열광시키는 미래의 가능성인가요? 아니면 숫자로 증명되는 현재의 확실성인가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앞으로 시장을 바라보는 당신만의 렌즈가 되어줄 겁니다.